사람은 누구나 선택의 순간을 맞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젠가 고스란히 되돌아오죠. 복도 전체에 소독약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햇빛이 쏟아지는데 창틀 안쪽 공기는 유난히 습하고 차가웠어요. 그 한가운데 허리 굽은 노인이 작게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름은 정혜란, 나이 79.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다 이곳에서 마지막을 기다리는 여자였습니다. 애란의 눈은 병실 문 쪽을 자꾸만 훔쳐보았습니다. 아들이 언제 올까? 며느리는 오려나? 간호사는 아드님은 매일 오시네요라고 웃었지만 며느리 얘기는 꺼내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엄마, 저 왔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오고 싶었지만 일을 마치고 그는 하루에 한 번 시간을 쪼개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어요. 그냥 왔어도 되는 데라며 엄마의 눈에 눈물이 얼비쳤습니다. 5년 전 그날의 전화벨 소리가 지금도 정호의 귓가에 맴돕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연락. 너무 늦게 도착한 요양병원 침대 끝에서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놓으셨습니다. 정호는 대학병원 내과 과장입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의사지만 정작 자신의 어머니의 마지막은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와 그의 아내 영숙의 완강한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정호의 어머니는 치매 초기와 암이셨고 그는 의사로서 아들로서 마땅히 집에서 돌봐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거실에는 TV 소리 대신 한숨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때론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 자극적이었기 때문이었죠. 여보, 어머니 상태가 좋질 않아. 항암 치료를 시작할 텐데 무척 힘드실 거야. 우리 어머니 집으로 모셔오면 어떨까? 정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부탁이라기보다는 마지막 남은 자식 노릇을 위한 간청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영숙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당신 의사 맞아요? 집은 병원이 아니야, 여보. 어머님 모시는 순간 이 집은 간병 지옥이 될 거예요. 당신도 바쁘고 나 혼자 어떻게 하라고. 안 돼요, 절대. 말은 현실적인 걱정을 앞세웠습니다. 수능을 앞둔 딸아이 문제, 당신도 늙어간다. 나도 건강이 안 좋다. 하는 수만 가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내놓았어요. 하지만 정말 깊은 곳에서는 다른 속삭임이 있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쌓인 서운함, 말 한 번 따뜻하게 안 해줬던 시어머니, 명절마다 당연히 불려가 시댁의 대소사를 치루어야 했던 그 시절. 그 모든 기억이 이제는 나 좀 살자는 명분으로 뭉쳐져 있었습니다. 내가 의사야. 나 퇴근 후 돌보면 돼. 마지막이야. 마지막 몇 달이라도. 정호는 다시 한번 아내 영숙에게 사정하듯 말했습니다. 암 환자 하나 집에 있으면 온 집에 독한 약냄새에 환자 신음소리에 우리 예빈이 곧 수능이야. 당신 엄마 모시느라 우리 집안 전체가 무너지는 건 생각 안 해봤어? 요양병원에 계시는 게 어머니한테도 안전하잖아. 24시간 간호사와 의사도 상주하고. 그 말은 논리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다 맞다 치자. 그렇게 한 발 물러섰지만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가 텅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결국 정호의 어머니 애란 씨는 아들이 근무하는 병원과 연계된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동안 정호 씨는 매일 시간을 쪼개 어머니를 찾았지만
아내 영숙은 아이의 뒷바라지와 건강을 위한다는 명목의 골프 모임 등의 이유로 얼굴 한번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좀 어떠셔? 라는 남들이 물어볼 법한 안부가 전부였죠. 2022년 봄, 정혜란 여사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에선 이제 시간 문제라고 했죠. 어느 금요일 저녁 병원에서 정호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님, 어르신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주말 동안 위독하실 수 있으니 가족분들과 함께 계셔주세요. 준호 씨는 황급히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상태가 안 좋대. 주말엔 병원에 함께 있어야 할 것 같다. 여보, 나 내일 중요한 약속 있어요. 3개월 전에 이미 잡은 거라 취소하기 힘들어. 뭐라고? 오늘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 토요일 오후에 끝나는 대로 갈게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도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의사가 위독할 수 있다고 했지. 당장 돌아가신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너무 오버하지 마요. 어머니 그렇게 쉽게 돌아가시지 않으실 테니 걱정 마요. 정호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토요일 새벽 3시 준호 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보호자분, 어머님이. 그 짧은 두 마디에 세상이 멈추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낯선 요양병원 침대에서 홀로 외롭게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후에는 제 심장을 옥죄는 가시처럼 박혀 숨 쉴 때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장례식장. 검은 옷, 흰 국화, 꺼지지 않는 향냄새. 영정 속의 애라는 예비내미야. 내가 너 힘들게 했지? 그래도 와줄 줄 알았다. 그런 눈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토요일 오후 놀란 모습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골프복을 입은 채로요. 준호는 골프복 차림의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서운함이나 분노를 넘어선 참담함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녀의 등을 돌려 밖으로 밀쳐내고 싶었지만 준호는 참았습니다. 영숙은 영정사진 속의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며느리는 어디 있어? 저기, 저 여자? 골프복 입은? 할머니 입원하시고 처음 보네. 표정이 너무 담담한 거 아니야? 그런 말과 시선들이 영숙의 얼굴에 꽂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아들이 모자라서 결국 엄마 혼자 외롭게 보내서 미안해요. 영숙은 남편의 이 말 한마디에 심장이 쿡 찔렸지만 끝까지 버텼습니다. 내가 뭐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가? 속으로 되뇌며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둘의 대화는 짧고 날카로웠습니다. 3개월 전에 해뒀다는 중요한 약속이라는 게 골프 모임이었나? 나도 할 만큼 했어. 매번 병원 갈 때 음식도 싸가고. 매번이라고? 언젠가 한번 병원에 들러 어머니는 뵙지도 않고 사가지고 온 죽 한 그릇 간호실에 맡겨두고 간 일을 두고 말하는 건가? 정호는 차 시트 아래로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래. 당신 말대로 시키는 대로 다 했으니 앞으로도 당신 말대로 사는 게 정답이겠지. 정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영숙은 그 말을 깊게 곱씹지 않았어요. 몇 년 후 똑같은 장면이 뒤집힌 얼굴로 돌아올 줄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월은 묵은 감정을 그대로 둔 채 머리카락만 하얗게 새게 했습니다. 몇 해가 흘러 영숙의 핸드폰에 또 한 번 보호자분이시죠? 라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엔 요양병원이 아닌 종합병원, 그리고 환자 이름은 이순자였어요.
아내, 영숙의 엄마였죠. 영숙은 전화를 받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따님, 어머님께서 지난번 내원하셨을 때 의심 가는 부분이 있어서 조직 검사를 했었어요. 췌장암이 이미 3기를 넘어서서 다른 장기로 전이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워낙 예후가 좋지 않은 암인데다 어머님 연세가 있으셔서 남은 기간 동안 통증 조절과 돌봄이 중요합니다. 의사의 말은 잔인하지만 친절했습니다. 엄마의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말해주지 않았지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영숙의 다리는 힘이 풀렸고 눈물은 저절로 쏟아졌습니다. 이순자는 그런 딸의 손등을 토닥이며 웃었습니다. 이거사, 엄만 이만하면 살 만큼 살았다. 이제 좀 쉬라고 하네. 너무 겁먹지 마라. 죽음을 앞두고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순간 영숙의 머릿속에는 어떤 장면이 번쩍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얀 병실, 시어머니의 마른 손, 혼자 남겨진 침대. 그때 외면했던 누군가의 엄마를요. 집으로 돌아온 밤 영숙은 거실 한가운데 앉아 한참을 울다가 결국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래도 엄만 내가 지켜야 한다. 그건 죄책감이자 두려움, 그리고 뒤늦게 찾아온 양심의 몸부림이었어요. 여보, 우리 엄마 집으로 모시자. 남은 시간이라도 사람 냄새 나는 집에서 보내게 해드리자. 말을 꺼내는 순간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몇 년 전 자신이 했던 말들이 부메랑처럼 떠올랐기 때문이죠. 집에 수험생이 있다. 나도 힘들다. 아픈 사람은 병원에 있는 게 더 낫다. 그 말들을 전부 집어삼키고 지금은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이 너무도 뻔뻔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니까 어떻게든 옆에서 돌봐드리고 싶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웃기려고 과장된 퍼포먼스로 요란했지만 이 집 안에서는 웃음소리 한 자락도 나지 않았어요. 집으로 모시자고? 응. 병원 냄새 맡으면서 마지막 보내시게 하기 싫어. 내가 옆에서 밥이라도 직접 해드리고 싶어. 나 이번엔 후회 안 하고 싶어. 정우는 아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래, 엄마니까 하며 바로 고개를 끄덕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도 몇 년 전 장면들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아내가 쏟아냈던 논리적이다 못해 냉소적인 변명들. 집은 병원이 아니야. 나도 힘들어요. 어머님은 병원에 계시는 게 나아요. 한마디, 한 글자 빠짐없이 떠올랐습니다. 정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우리 집이 병원은 아니잖아. 나 하루 종일 환자 보고 집에 오는데. 집에 와서까지 아픈 장모님 보는 거 너무 힘들어. 요양병원으로 모셔. 24시간 간병인이랑 의료인이 상주하니까 더 안전하지 않겠어?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얼음물보다 차가웠습니다. 영숙의 얼굴에서 피가 쫙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몇 년 전 자신이 했던 말이 그대로 돌아온 것이었으니까요. 그때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합리적인 핑계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얼마나 잔인한 칼날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그때는 상황? 내가 모르는 상황이 있었던가? 그럼 지금은 다르다고? 내 입장에서 보면 똑같아. 당신 엄마고 그때는 내 엄마였고. 정호의 눈에는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체념과 결심. 그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주 또렷한 선을 그었을 뿐이죠. 나 이제 당신이 정한 선 안에서만 살려고. 누가 그러더라고. 남자들은 마누라 말하고 내비게이션 말만 잘 들으면 된다고. 정우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영숙의 눈을 바라보고 말했어요. 아픈 사람은 병원에 있는 게 제일 안전하지 않겠어? 병원엔 전문 간병인과 의사가 상주하고 있으니 말이야. 당신도 힘든데 아픈 장모님 돌보다가 당신까지 병나면 큰일이지. 그리고 우리 애들은? 독한 약 냄새에 어머님 신음소리가 아이들 정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해봤어? 우리 집을 간병지옥으로 만들 순 없어. 지나고 나니 당신이 예전에 했던 말들이 다 맞는 말이더라. 그 말은 복수였습니다. 피 튀기는 싸움 대신 상대가 만든 기준으로 상대방을 묶어버리는 가장 조용하지만 잔인한 복수. 영숙은 숨이 막혀왔습니다. 여보 제발. 지금 복수라도 하겠다는 거야? 치사하게. 친정엄마잖아. 날 낳고 기르신 내 엄마 내가 돌보겠다는데 당신이 왜 막아? 치사? 우리 엄마도 날 낳고 기르신 내 엄마였어. 의사인 내가 내 집에서 돌보겠다 했는데 당신은 왜 막았어? 영숙은 말을 하면 할수록 자기 모습만 드러날 것 같아 입을 열 수도 닫을 수도 없었어요. 준호가 붉어진 눈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내 어머니에게 했던 행동은 나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야. 이제 와서 그 상처 위에 당신 어머니를 모시겠다는 뻔뻔함은 내가 용납할 수가 없어. 결국 영숙의 엄마 이순자는 병원에 계속 남게 되었습니다. 병실 침대 머리맡에는 작은 가족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딸, 사위, 손녀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하지만 사진 속 웃음과 달리 현실 속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뭘 그렇게 매일 와? 나 안 죽어. 이렇게 시끄럽게 와서 떠들면 암도 도망가겠다. 순자는 최대한 가볍게 농담을 던졌어요. 어느 날 순자 씨는 딸 영숙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 사돈 양반 아프실 때 어디에 모셨었어? 영숙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과일 껍질을 까던 칼끝이 허공에서 떨렸습니다. 이 질문을 언젠가 들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막상 들으니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냥 병원에 계셨어.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진실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불편하니까 그게 최선이라 믿고 싶었던 거였지. 하는 속마음을 삼키자 눈물이 저절로 차올랐습니다. 순자는 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낮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만 자식이냐? 네 시어머니한테는 네 남편이 하나뿐인 자식이었는데. 그 말은 심장을 찢어버리는 칼질이었습니다. 친정엄마가 항상 딸 편만 들어줄 줄 알았던 사람이 반대의 입장에 서서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그 순간 영숙은 알았습니다. 자기 행동을 진짜로 용서해 줄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걸. 오직 자기가 자기 자신을 끝까지 마주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영수가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다. 만약에 말이다. 내가 먼저 암에 걸려서 네가 날 집에 모시고 싶어 했는데 강서방이 그럴 수 없다고 반대했다면 너희 시어머니가 아프실 때 모시자 했을 땐 너는 어땠을 것 같니? 네가 남편한테 했던 말 그거 평생 안 잊힐 게다. 효도는 편 가르기 하면 못 쓴다. 엄마는 둘일 수 있어도 엄마라는 자리는 언제나 하나라야지. 그 자리엔 친정 어머니와 시어머니의 구분이 있으면 안 되지. 넌 그 자리에 나만 앉혀놨구나. 늦은 밤 사위 준호가 순자 씨가 잠든 병실을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끌어올려 순자를 덮어주며 죄송합니다 장모님.
이라고 나지막히 말하고 병실 밖으로 나갔어요. 잠든 줄 알았던 순자 씨가 조용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에휴, 저 마음은 또 오죽할까? 몇 달 후 결국 순자 씨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 안에는 또 한 번 향냄새와 눈물 냄새가 섞였습니다. 이번에는 상주로 선 영숙이 힘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어요. 그래도 딸이 매일같이 병원 들락날락했다더라. 역시 딸 키워야 한다니까. 그 말들이 더 아프게 들렸어요. 다른 엄마, 우리 시어머니한테는 나는 어떤 며느리였을까? 집으로 돌아온 날 밤, 아주 조용한 거실에 두 개의 영정이 마주보게 놓여 있습니다. 한쪽에는 시어머니 정혜란, 다른 쪽에는 친정엄마 이순자. 두 얼굴 모두 죽음 너머에서 똑같이 말하는 듯 했습니다. 다 괜찮다. 그러나 진짜로 괜찮지 않은 건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죠. 어머니, 엄마. 눈물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자기를 합리화하던 말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던 이기심, 모두가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어요.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엄마도 기억하지? 나 아주 어릴 적부터 아빠가 오랜 투병 생활을 하셨고 나는 간병과 학업을 병행해야 했었어. 아빠가 10년 넘게 아프셨잖아요. 어린 나이에 바쁜 엄마를 대신해서 주사 놓는 법, 기저귀 가는 법까지 배웠고 밤마다 아버지 신음소리에 잠도 잘 못 잤어요. 항상 불안했었고 내 삶이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겨우 자유로워졌는데 영숙은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프시다는 말에 내 안에 묻어뒀던 그 지옥 같던 간병의 기억이 되살아났어. 다시 그 굴레로 돌아갈까봐. 엄마나 너무 무서웠어요. 어머니를 미워한 게 아니라 간병 자체를 견딜 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막았던 거야. 근데 나 어떻게 해? 엄마마저 암에 걸린 걸 안 순간부터 이기적이고 잔인하게 되더라. 엄마 미안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두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무너진 영숙 뒤에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혼란스러웠어요. 아내의 고백 속에 처음 알게 된 과거의 트라우마를 이해해줘야 할까요? 이제 와서 울면 뭐가 달라져?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상처와 지친 마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영숙 옆에 서지도 다가가 안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두 영정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너무 힘들었어. 내 엄마 그렇게 보내고 나서. 영숙의 눈에서 묵직한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변명 안 할게. 나 정말 잔인했어. 그 고백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었어요. 자기 귀에, 자기 마음에 못질하듯 박아 넣는 말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부부는 거의 말을 안 했습니다. 집은 사람 대신 죄책감과 분노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때 딸 예빈이 부부 앞에 섰어요. 엄마 아빠 둘 다 그만해요. 예빈이는 두 사람 앞에 서서 양손으로 각각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던 손이 어느새 부모의 손을 감쌀 만큼 자라 있었습니다. 솔직히 엄마 그때 잘못했어. 할머니 그렇게 보내면 안 됐어. 나도 어렸지만 기억나. 근데 아빠, 지금 엄마 이렇게 무너진 거 평생 괴롭게 놔두는 게 진짜 복수야? 할머니가 그걸 원했을까? 정호의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아내는 충분히 무너졌고
깨달았고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얻었습니다. 그 이상을 바란다면 그건 복수가 아니라 파괴였죠. 정우는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난 그냥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 내 엄마 혼자 남겨졌을 때 내가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분했는지. 그거 당신도 좀 느껴보라고. 영숙이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나 미워해도 괜찮아. 평생 욕해도 돼. 그렇지만 당신의 복수의 마음과 내 후회에 무너지는 모습이 우리 예빈이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말에 예빈이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싸움도 복수도 상처도 결국 다음 세대에게로 흘러간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나이였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 당분간 하지 마. 나도 쉽게는 못할 거니까. 대신 나도 여기까지 할게. 그 이상 하면 내가 당신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일 테니까. 완전한 화해가 아니었지만 분명한 종지부였습니다. 복수의 끝, 그리고 아주 얇게 새살이 돋기 시작하는 지점. 두 사람의 손 사이로 예빈이가 자기 손을 끼워 넣었습니다. 서로의 손이 붙들려 있는 그 모습으로 세 사람은 두 엄마의 영정 사진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두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보는 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둘이지만 자리는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그 자리를 겨우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 늦은 깨달음이 너무도 아프고 동시에 조금은 통쾌했을까요? 이기심으로 쌓아 올린 인생이 결국 자기 손으로 스스로를 심판하는 결과를 가져다 줬으니까요. 우리는 늘 내 편부터 챙기며 사는 게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외면했던 누군가도 누군가의 하나뿐인 내 편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지요. 오늘 이야기 마음 한구석이 쓰리면서도 이상하게 후련하셨다면 다음에는 또 어떤 인생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고 싶지 않은 그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